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김치랑 함께 정말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 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예, 홍희범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개전한 지 33일째입니다. 지금 녹화 시점에 녹화하는 날 시점으로 33일째고, 자, 오늘이 3월 28일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전황이 좀 변화가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황에 대해서 잠시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 오늘 기준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서부 전선은 아주 커다란 이제 포켓이 형성될 정도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포위했는데 지금 시점으로 어제죠. 어제 다시 러시아의 반격이 시작돼가지고 일부 좀 밀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키이우에서 상당히 좀 먼 곳에서 공격진을 돈자시켰고 더 이상의 공세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서부 전선은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공세 종말점에 달하지 않았나. 이제 더 이상의 여력이 없지 않나. 이르핀 지역도 확실하게 손에 넣었고, 그렇죠. 직전에 이제 호스토멜 공항도 우크라이나군이 다시 확보했다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곳을 그 먼 쪽에서 다시 공세를 폈는데 다행히도 이르핀 지역에서 방어를 했어요.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의 전황이고요. 근접했던 전선이 이제 뒤로 밀려난 셈이죠. 그렇죠. 한 64km 정도 밀렸다가 다시 좀 들어왔다가 이제 지금은 소강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형적으로 좀 들어오기 힘든 지형인가요? 도네츠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키이우 이제 북쪽 쪽에 서쪽에는 좀 이렇게 진흙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도로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진입로가 좀 한정돼 있어요. 게다가 물론 거기에 요충지들이 많지만은 그 요충지 하나하나를 밟고 러시아가 이제 올라오지를 못했고 그냥 밀고 들어온 거죠. 또 이게 키이우는 주변 특히나 북쪽으로 해가지고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토성이라든가 그게 또 규모가 굉장히 커요. 또 2차 대전 때 만든 방어진지라든가 그런 역사적으로 형성된 어떤 방어물들이 굉장히 많고 또 평야지대 중심인 지형답지 않게 그 지역만큼은 좀 지형이 기복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갑부대만으로 밀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거꾸로 방어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그런 면이 있죠. 거기다가 이르핀 지역에 이제 제방들을 이제 수비하던 우크라이나군이 터뜨려 갖고 이제 막았는데 마지막에 터진 게 그 러시아군의 배후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우크라이나군이 잘 터뜨렸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러시아군이 터뜨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업자들. 네. 그러니까 셀프 살수대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여부는 확인을 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서부 쪽 전선에서는 소강 상태이고 이제 교착 상태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체르니히우를 대변되는 이제 북동 쪽이죠. 북동 쪽에서는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민병대랄지 이런 그 전력들이 보급도로나 이런 도로를 완전 차단을 했고 그리고 그 키우로 들어오는 지역 쪽에 상당한 그 숲이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에서 드물게 보이는 숲이에요. 그렇죠. 울창하기도 하고 거기를 이제 뚫지 못해서 결국 돈자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그 보니까 수미 지역을 탈환하지 않고 우회해서 왔더니 뒤에서 쳐버리니까 그렇죠. 러시아가 굉장히 맥을 못 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역이 이제 체르니히우,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수미, 그다음에 코노톱 같은 이제 지역들이 아마 빨리 가려고 우회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키이우를 3일 안에 점령했다는 계획이 이제 물거품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발목을 잡은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전황은 이제 동부전선이죠. 동부전선으로 가보면 동부전선에는 역시 계속해서 하르키우 지금 말씀하셨던 수미도 있지만 그건 이제 북동부 전선으로 보고요. 동부전선 쪽에 이제 하르키우도 공격도 간간히 하고 방어를 성공하고 있고 일부 그 전에 밀어내기도 했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키가 되는 거 제가 지지난주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동부 지역이 뚫리면 남부 지역은 어쩔 수가 없다. 남부 전선은 완전히 무너진다. 거기에 이제 중심 도로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중심적인 요충지가 이지움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이지움 지역이 격전이에요. 격전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이 지역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을 계속 막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 동부 지역도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공세 종말점에 다다랐다.
더 이상 공격을 취할 어떤 그것이 없다.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났죠. 예, 그죠? 이런 상황이고요. 장비도 그렇고. 가장 뭐 러시아가 밀고 있는 게 남부 지역이죠. 루안스크나 도네츠크는 당연히 손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헤르손이랄지 지금 너무도 마리우폴. 정말 참, 이야기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리우폴을 30여일을 때리는데도 포위해가지고요. 아직도 견디고는 있습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다시 반격을 해서 전차와 그다음에 러시아군을 100명 넘게 사살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체첸군이 들어와 있는 곳이죠. 체첸 틱톡 전사들이라고 부르는 이 체첸군이랑 그다음에 틱톡 전사. 네. 러시아 쪽에 해병 여단들도 들어오고 예. 이 크림반도 예. 쪽에 이게 지원군 남부 군구에 있는 부대들도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리우폴에서. 왜 이렇게 공세를 펼친데도 안 밀리고 계속 버티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 마리우폴에서. 생각에는 그 아조프 대대라고 그러죠. 러시아 말로 아조프인데 예. 아조프 대대라고 이제 하는 그런 강력한 지금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강하게 밀어붙였던 어떻게 보면 러시아 측 입장에서 봤을 때 아조프 대대를 봉쇄시키려고 우리가 전쟁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강성인 거죠. 강성 그런 부대가 있는데 우리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한민국의 보병사단 중에 백골 이야기 많이 나왔죠. 네네. 백골 사단처럼 어떤 전통과 또 강함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 어찌됐건 전투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대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전돼 가지고 사실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여단급에 준하는 연대였어요. 근데 지금 많이 규모가 축소됐고 많은 부분이 이제 전사자도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이 부대의 용맹함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버티고 있는 거 아닌가. 워낙 싶어요. 실전 경험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 들어오는 러시아 그 그리고 군인보다는 마리우폴 지역이 워낙 요충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퇴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근데 러시아에서는 얘기를 했잖아요. 무기 버리고 나가라. 예전에 24시간 줄 테니까 항복하라라고 하니까 안 해. 아니 그러니까 항복 안 해 이게 아니라 야 시간 끌지 말고 들어와. 기브업은 없는 거예요. 그 부대에서는 나는 무조건 그냥 결사항전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게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2014년 예. 돈바스 전쟁 때 그 협정을 맺어서 그 비무장으로 하고 퇴각하면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러시아군 포로랑 혹시 모르니까 데리고 퇴각했는데 러시아는 거의 다 포격을 때려갖고 수백 명이 죽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항복하라고 해도 어차피 믿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항복해도 살려주지 않을 건데요, 뭐. 아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들이 원체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 네오나치의 그 기반을 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게 부대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빌미를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 빌미를 제공했을 수도 있는 예. 그 부대 그런 그 어떤 용맹성, 그리고 지금 단호함 이런 것 때문에 마리우폴에서 항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조프 부대 마크만 보면 사실 2차 대전 때 독일군 SS가 연상되는 것도 그건 사실이고, 맞죠. 예. 네, 네. 네오나치 경력자들이 포함된 걸로 사실 무리가 있긴 했고 지금은 그렇죠. 좀 많이 순화됐다고는 그것을 하지만, 네. 뭐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 싸움이 되는데 그렇죠. 어찌됐든 우리는 전쟁을 일으킨 쪽, 그렇죠. 무자비하게 제일 그것도 전쟁을 나쁜 일으킨 건 쪽은 러시아예요, 러시아이기 지금.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하긴 그건 우크라이나 안에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신력이 강한 그런 부대지 러시아가 보는 입장이 그런 거지. 그쵸, 예. 아조프 부대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지금 참고로 마리우폴에서 또 러시아가 고전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시가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냥 포위를 하고 안 들어갈 거면은 모르겠는데 굳이 점령하겠다면 결국 시가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들춰봐야 그렇죠. 되고 들어가서. 근데 러시아군이 전통적으로 시가전을 잘 못해요, 사실. 베를린 공방전까지 이긴 것도 피해가 뭐 어마어마한 거고. 체첸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시가전에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평탄화시킨 다 거죠. 쓸어버리고 들어간 거고 포격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좀 무식함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냥 쓸어버리는 그런 작전으로 많이 그동안에 해왔기 때문에 야, 그리고 그런 것 민사 같고요. 작전을 이따위로 못할 줄은 정말 그렇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또 체첸만 해도 상대방의 화력이 없어요. 체첸군에 RPG 빼고는 RPG나 박격포 같은 거 빼고는. 근데 지금 마리우폴은 여전히 전차를 동원한 반격, 뭐 심지어 경우에서는 다련자에도 또 발사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 식으로 화력이 같이 돼 있는 방어군하고 싸우니까 체첸 때처럼 무식하게 밀어붙이기 쉽게 안 되는 근데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냉정하게 그 전황을 분석해봤을 때 마리우폴은
한참 전에 함락이 됐다고 판정을 해도 될까 할 정도로 완전 파괴가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더 남부 전선의 또 다른 핵심은 헤르손입니다. 사실. 예. 사실 이거는 우크라이나 지상군에서도 4개의 항공 기지가 있는데 육군 항공 기지죠.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11항공여단이 주둔했던 기지가 또 헤르손입니다. 그리고 도시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요충지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소위 점령이라고 표현했을 때 점령한 유일한 도시가 바로 헤르손이죠. 러시아가. 그렇지만 이것이 요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로 밀어붙이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헤르손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니 이거 12번 공격했는데 12번 공격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헤르손 비행장을 이제 비행장 얘기죠. 폭격을 예. 했는데 거기가 바로 러시아 장군 별들의 무덤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지휘소 하나 그냥 그러니까 싹. 보통 한번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여기가 저게 사정권이니까 피하자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또 다시 설치하고 또 폭격받고 또 폭격받고 이거에 지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반복된 거예요. 그 인원만 때려갖다 부은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물론 주변에 이제 그런 사령부나 헬기를 주기할 장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건 사실 자업자득이 헤르손 지역에서 사람들이 계속 시내에서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이러니까 그 시내에 뭘 못 갖다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비행장에 갖다 놔야 되는데 비행장은 헤르손보다 북쪽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뭐 로켓 다련장으로도 때리고 뭐 포격으로도 때리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전황을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뭐 질문도 받고 또 네네. 다른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졌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군 현재 굉장히 영리하게 전쟁을 이끌고 있고 그에 반해 러시아는 남부전선, 동부전선, 북부전선 할 것 없이 공세 종말점에 다다랐고 그들이 목표로 세웠던 키우, 수도 키우 점령이랄지 그리고 헤르손을 위시한 주요 도시를 다 점령해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탈라치화하고 네, 정권을 교체하겠다. 정권을 그렇죠. 교체하고 이러겠다는 그런 전략 목표는 완전히 어그러진 거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탈나치화 시킴으로써 자신들을 향한 나토의 포위망을 분쇄하겠다라는 대전략도 이미 끝났고요. 아예 다른 전략으로 네. 지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이제 돈바스 지역을 가지고 그곳을 해방하겠다라는 취지로 외교 안보권을 요구를 한다거나 그 지역에. 그거를 뭐 혹시 저 PD님께서 질문 주신 거라면 저는 참 곤란한 점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는 액면 그대로 그들이 이제 이걸 전략 목표를 달성 못하니까 두 번째 목표 플랜 B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러면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삼겠다는 그 전략 목표를 낮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고 또 그러니까 하나 주권 이것이 국가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사실 황당하죠. 황당하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예. 거죠. 예. 옛날로 따지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랑 똑같이 간다는 거잖아요. 그 지역이. 그렇죠. 경상도를 네. 그 임진왜란 가져가고. 가져가고 경상도는 우리 거니까 내놔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저는 궁금한 게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계속 타격을 때리는데 특히나 제공권 확보를 못해서 요즘 미사일만 계속 발사를 참.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미사일도 불발료도 높고 명중률도 좀 떨어지고 사실 일부 TU-22 같은 백파이어랄지 그리고 SU-35 뭐 이런 또 미그 31 이런 기종들은 미사일을 날려요. 뭐 심지어 킨잘까지 그렇죠. 날렸잖아요. 킨잘. 저는 네. 이제 킨잘을 두고 얘기하는 네, 거고요. 킨잘은 뭐 참. 거의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우크라이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그러니까요. 되게 좀 방공도 안 황당하네. 되는데 그걸 예. 이해가 안 되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예. 사실 전쟁 전에 제가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본 게 있는데 과연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까요?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했거든요. 여기다 쏠 단연코? 이유가 없죠. 네. 이유가 없어요. 단연코 예. 아니요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러시아가 날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30년이 지난 시점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전황을 뒤집기에는 아무 문제 없. 지금 완전히 우크라이나는 잃을 게 없어요. 더 이상 다 파괴돼서.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네. 궁금한 점이 이제 슬슬 눈이 녹기 시작을 했어요. 네. 해요. 이제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러시아군 시체들이 꽤 많이 질비한다. 근데 러시아에서 통계내는 그 사망자 수와 외부에서 내는 사망자 수가 러시아군 사망자 수가 원체 다르더라고요. 한 10배 이상 차이 나는 어마어마하게 러시아가 정도로.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한 게 처음에는 없었다.
그렇죠. 부상자만 있다라고 했다가 몇십 명 나왔다가 지금 아마 1,350 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15,000명이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아니, 우크라이나 군 발표는 16,000명 정도인데 전에는 그게 정말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장이 됐다 쳐도 그렇게 큰 과장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지금. 저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거의 근접한다고 네. 보고요. 서방의 분석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반전은 뭐였냐면 러시아 연방보안국에서 실수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언론이었죠. 거기에서의 사상자는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한 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물론 시점에서. 더 낮지만은. 그리고 뭐 부상자도 부상자는 상당하죠. 뭐 16,000여 명이나 나오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서방에서 분석가가 이야기한 거에 거의 근접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낸 통계보다 러시아군의 사망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지금 얘기한 대로 눈이 녹으면서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통계 낸 건 적어도 이제 사망한 시신을 카운팅하거나 아니면 내가 쟤를 죽였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던 걸 가지고 토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시신 중에 응급치료를 했다가 사망한 시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에 죽지 않고 후송되거나 아니면 전장을 이탈했다가 이제 후속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지금 시신을 어쨌든 수거를 못 하고 갔기 때문에 밤에 주로 그게 이제 그 언론 통제가 있어야 되고 러시아 언론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밤에 주로 시신을 갖다가 이제 벨라루스로. 수습을 하잖아요. 러시아군이 지금. 뭐 V자 이렇게 새겨진 차로 이동하죠. 그렇죠. 네, 밤중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차량이 있을 때 혹시 이것들이 전쟁을 그렇지만 그건 정말 일말의 어떤 확률로 봤는데 진짜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것들이 지금 이제 사용되고 있고 특히 밤에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봐서도 지금 러시아가 발표하는 사망자 수는 정말 엉터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간의 뉴스를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군은 어찌됐건 수습을 해서 시체들을 수습을 해서 러시아군한테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 러시아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피드백이 없다 이런 왜냐하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 보면은 공론화되고 그러면 그렇죠. 언론을 속이기 뭐하니까 그렇고 심지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할 수 없어서 러시아군의 시신들을 일단 감해장해야죠. 감해장하고 뭐, 묻어주고 있다. 그냥 놔둘 수는 이러고 없으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병력이 지금 현재 20% 정도 손실을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럼 맞는 얘기네요? 지금 19만에서 20만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전을 했죠. 그렇죠. 그 중에 20%면은 4만인데 그건 좀 그러니까 부상과 전사 합쳐서 4만이라는 얘기인데 포로까지 예. 아니 근데 좀 예. 오버긴 한데 한 20% 뭐 15%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워낙 생각에.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참전을 한 그 병력 수를 가지고도 많이 그렇죠. 틀리는데 논란이 있죠. 정확한 거는 지금까지 러시아군의 정규군을 제가 검토하고 봐왔었던 걸로 볼 때 참전 병력은 13만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13만으로 보셔야 되고 예. 많게 봐야 15만인데 15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15만을 본다고 해도 거기에 20%면 3만이잖아요. 그러면 전 사상자를 본다면 3만에 근접하거든요. 예. 그 전에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실수로 발표한 건 봐도 그것도 2만 5천이니까. 그렇죠. 3만에 근접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상황이 더 가니까 사실 20% 이상이고 야, 이거? 이러다 보면 서방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멸이라고 보는 거죠. 예. 러시아 입장에서도 되게 어수선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또 뉴스를 좀 참고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러시아 장교가 도청된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다연장에 같은 편을 쏴서 죽였다. 네. 예, 오발 사고로 굉장히 많이 죽었다. 이런 생지옥 같은 경우가 없다. 뭐 동상 걸려서 약도 없어 병력의 절반이 동상 걸려 있다. 그리고 네. 이제 프레깅도 지금 확인이 된 게 병사가 열받아 갖고 이제 전차로 자기 여단장을 밟았다. 발을 밟아서 두 발이 없어져 갖고 후송됐는데 사망했다. 예. 네. 그 다음에 보도 안 된 거, 뭐 초반에 이제 오데사에 상륙하려고 했던 해군 보병 여단이 이제 저항했다. 라는 뉴스까지 하면 전투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게 아니라 이게 군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는 그쵸. 사태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은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본다면 그러한 상황이나 오발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전쟁에서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 지금 공개된 거를 음성 녹음된 거나 이런 것들을 지금 듣잖아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전선, 즉 심리전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것들에서는 그거에서도 러시아가 완패하고 있다. 예. 이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 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이런 그게 맞죠. 전쟁에서는 예. 그렇지만
그걸 역이용하고 심리전에 사용하는 건 우크라이나예요. 지금 러시아가 원래 그런 쪽으로 여론전하고 해킹하고 뭐 그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을 줄 알았더니 원래 의외예요. 주특기어라고 생각했던 것까지 우크라이나한테 뺏겼어. 그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아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뒤에 네. 서방 측에 뭔가가 있겠죠. 뭔가가 더 근데 있을 것 같은 뭔가가 느낌이 있다 있어요. 그래도 러시아가 이렇게 준비를 못하고 하긴 3일 만에 끝난다고 생각했으면 준비 예. 안 하지 하긴. 그러니까는 그 러시아가 이번에 보니까 전차들이 꽤 많이 노획이 됐어요. 많이 노획됐죠. 러시아 전차들이 꽤 많이 트랙터로 이동되고 이 예, 부분은 농부들이 굉장히 가져가고. 사실에 근접하다고 보는 게 대수가 정확하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면 이건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제 발표된 숫자를 보면은 74대가 이제 격파가 되고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차가 노획을 한 게 무려 114대. 117대예요. 네. 그렇게 되면 예. 더 많이 오히려 노획을 한 늘어났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전차 대수가 늘어났다고 보고 심지어 같은 기종들을 사용했거나 계열 전차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죠. 도색만 네. 바꿔서. 지금 격파였다고 했던 것 중에도 되살리고 있는 것들이 꽤 있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T계열, T-72, T-64, T-80 다 우크라이나 내 생산 거점까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거기서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조금씩 계속 투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러시아의 T-80 전차의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한 게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이번에 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북한의 그 ICBM에 들어가는 엔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명 엔진이라고 하는 318 혁명 엔진이라고 하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거에 대한 단초가 된 게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입수를 했던 RD-250 네. 엔진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 국방에 관심을 가졌었다면 상당히 발전됐을 네. 나라인 그렇죠.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웠던 뉴스 하나였는데 망명했던 포로셴코 아. 전 대통령의 재평가 그렇죠. 애국노. 애국노. 애국노라고 하더라고요. 매국노가 아니고. 네. 그 인터넷상에서는 예. 망명을 했는데 전쟁이 나자 최전방에서 자기가 20억 정도의 사비를 들여서 나름대로 이제 복장을 갖추고 그다음에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어서 지금 그건- 현 대통령을 돕고 있다. 네, 그것도 역시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리전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유리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 거 저런 걸 다 걷더라도 심리전 측면을 걷더라도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코미디언은 왕이 됐고 그러니까요. 왕은 코미디언이 됐다. 아. 이제 젤렌스키랑 이제 푸틴하고 푸틴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고 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실 전쟁 전에는 정반대였죠. 그렇죠. 젤렌스키는 지지율도 떨어지고 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고 했지만 예. 전쟁에서 보인 모습을 가지고 아마 한쪽은 성인이나 이콘으로 남을 거고요. 다른 네. 한쪽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21세기 히틀러 뭐 이렇게 전쟁 이후에 어떻게 이제 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서방이라든지 다른 세계의 평가는 21세기 히틀러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실패를 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정세 분석을 완전히 잘못한 네. 건데 우크라이나의 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과소평가를 하긴 했는데 그렇죠. 알게 모르게 2014년 크림 반도를 빼앗기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이쪽 분야에 대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를 하지 않았나. 그것이 미국이 도와줘서 단지 그런 이유만은 아니고 그런 그렇죠. 정신력이 있고 또 하나 여기에 불을 지핀 게 젤렌스키로 대변되는 지도층들의 어떤 불굴의 의지 이런 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야 정말 아니 진짜 저는 젤렌스키가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젤렌스키가 전쟁 난다 그러면은 그냥 천달에 도망갈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완전히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이 더 똘똘 뭉치게 그렇죠.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벨라루스에서도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를 함께 힘합칠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를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결국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벨라루스가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 예. 비실이죠 일명. 겉보기에는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러시아 힘 덕분에 그러는 거지. 굉장히 위태위도 사실상 비밀 경찰, 군의 간부들 이 정도를 빼면은 지지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의 힘을 믿고 지금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힘이 팔려 있죠. 그 상황에서 군대까지 뭐 한 몇만 명을 만약에 진짜 우크라이나로 보낸다? 그 병력이 반란을 일으켜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병력 빠진 사이에 안에서 쿠데타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홍 PD님 말씀 주신 그대로 벨라루스의 현실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동슬라브 민족의 역사를 봤을 때 결국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우크라인과 백러시아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벨라루스인 그다음에 러시아인 이렇게 나눠지지만은 더 올라가다 보면 뿌리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어떻게 보면 친척일 수도 있는 그럼요. 그런 동족을 말도 통하잖아요. 네. 칠 수 없다는 게 벨라루스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라기보다 굉장히 반감이 러시아에 대한 그렇습니다. 반감은 굉장히 높고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은 여론은 아주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지금. 오히려 벨라루스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를 다 끊어버리고 뭐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얘기도 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요한 예. 부분을 이렇게 끊어놓기 때문에 보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예. 사실 벨라루스를 또 하나 들면은 벨라루스가 만에 하나 그러면 침공을 진짜 한다, 참전을 한다 했을 때는 확전이 될 가능성은 그렇죠. 다분히 있습니다. 폴란드가 예. 폴란드가 어떻게 그냥 나올지 있지는 모르니까. 않을 그렇죠. 네. 그쯤 되면은 그 확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네, 예, 예. 역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전황은 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공세 정말점은 도달이 거의 된 것 같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반격. 다른 것을 모색하지 않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들이 애초에 원했던 그런 목표는 달성하지 못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계속 그 서방의 지원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 러시아를 지금 몰아낼 수 있는 여력과 힘은 부족하다는 게 부족하다. 정확한 사실이죠.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가 탈환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마리우폴은 남부 이제 전선에선 그런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죠. 좀 아직 모자릅니다. 예. 마리우폴은 뭐 지금 이제 함락된다고 해도 뭐 전세에 크게 영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아 같고. 근데 그것도 하지만 장담을 못해요. 예. 근데 만약 또 함락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걸 탈환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기도 하거든요. 지금 마리우폴에 묶인 러시아 군전이 상당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우려를 하는 게 마리우폴에 함락을 해가지고 그 전력들이 북상을 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루한스크 도네츠크 일대에서 러시아군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주력 중에 상당수가 역포위 되는 거 아닌가. 그 우려도 있고 지금 쉽지 그렇네.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어쨌든 방어 입장으로 돌아선 게 러시아군의 지금 현 상황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전 전선에서. 예. 자, 뭐 이번 시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지금까지의 33일이 지난 지금까지의 전황을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관련 이야기들 쭉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전황이 좀 좋아지거나 종전이 우크라이나 되거나. 입장에서 네. 좋아지거나 가장 바라건대는 이 끔찍한 전쟁, 이 명분 없는 전쟁, 이 전쟁은 반드시 좀 종식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아니 네. 우크라이나 바라겠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터키에서 5차 평화 협정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없을 거예요. 휴전도 없이 평화 협정이라는 말이 좀 웃기더라고요. 뭐 두고 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황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전황은 이런데 앞으로의 정세나 어떻게 발전될고 어떻게 종식될까 하는 어떤 예상을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